순노루 TV. 샴쌍둥이. 샴쌍둥이의 또 다른 이름은 결합상생아로 두 사람이 한 몸을 공유하는 형태로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샴쌍둥이는 약 20만 명 중 한 명이 태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샴쌍둥이의 절반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산되거나 무사히 태어난다고 해도 신체 구조의 결함 때문에 거기서 또 3분의 1은 1개월 안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사람이기에 신진대사량도 2배인데다가 신경계도 복잡하게 엉켜있고 또 여러 장기들이 합쳐져 기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명이 매우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무려 63년이나 생존했던 19세기 최고의 유명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샴쌍둥이로 기록된 창과잉 형제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했던 일생에 대해 알아보죠잉. 첫 번째, 저주받은 아이들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11년, 현재 방콕에 해당하는 지역의 한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창과 잉 형제가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태국 사람들은 이 형제의 탄생을 축복하기보단 너무나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형제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곧 지구가 멸망할 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괴소문은 마을을 넘어 곧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국왕이었던 라마 2세와 그의 신하들은 혹여나 정말 지구가 멸망할까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고? 사형! 라고 하며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려버리는데요. 하지만 창과잉의 부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형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골 마을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했다고 하는데요. 형제의 아버지는 그들이 태어난 지 약 8년 뒤 천년도로 사망해서 어머니 혼자 육아를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매일 밤낮으로 형제에 붙어있는 가슴 부위를 마사지해 주었고, 서로 마주보고만 설 수 있었던 형제를 옆으로 나란히 설 수 있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 덕에 형제는 큰 사건 없이 잘 성장했고,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활동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로 자라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창과잉은 16살이 되던 해에 국왕을 다시 마주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이때 국왕은 잘 성장한 형제의 모습을 보곤 아이고 왜 착한 애들이었네 라고 하며 형제들의 태어난 죄를 사면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창과잉 미국으로 가게 되다. 어느 날 창과잉은 여름날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운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헌터로 당시 태국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상인이자 비공식 외교관이었는데요. 헌트는 우연히 강가에서 창과잉이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돈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성행하던 괴물쇼에 형제를 출연시키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헌트는 곧장 형제를 데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찾아가 요 울라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싹가스 노동을 좀 시키면 어떡하소? 5년만 일하게 해주면 내 오마이한테 적지 않은 돈도 줄이다 라고 정중히 말하며 계약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것이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승낙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는 1829년 18살의 나이로 미국 행배에 오르게 되죠. 세 번째, 괴물쇼. 헌트는 미국 보스턴으로 가는 배 안에서 형제들에게 간단한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유도하거나 농담과 같은 짧은 단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829년 8월 16일 형제들은 보스턴에 도착하게 되고, 헌터는 예정대로 두 아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는데요. 헌트는 처음 이 둘을 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물랑 하고 그냥 태국에서 온 쌍둥이 형제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태국은 사람들에게 시암으로 불렸기 때문에 시암 쌍둥이라고 홍보를 했죠. 이때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명사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는 결합 쌍둥이들을 샴쌍둥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인데 몸이 붙어있는 창과 잉은 사람들에게 세계 8대 불가 사이라고까지 불리며 이들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덕분에 형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몰리기 일쑤였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게 되었죠. 창과 잉은 몰려드는 관객들을 위해 공중제비와 수영 그리고 간단한 마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창과 잉이 뭘 하든 신기해해서 체스를 두거나 테니스만 쳐도 박수와 환호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에까지 진출했고 거기서 영국 왕실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파로 그들은 19세기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39년 형제가 28살이 되자 그들은 오랜 서커스 생활로 구경거리가 되는 것에 신물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형제는 모든 계약과 공연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한 농촌 마을로 이주해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창과 잉 형제의 은밀한 결혼 그 생활을 그리고 창과 잉 형제의 인생은 올타임 레전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로 정착한 형제들은 모아둔 돈으로 184,500평의 엄청난 크기의 땅을 사고 노예를 부리며 관리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려갔다고 합니다. 형제는 곧 마을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또 한 번의 운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아들과 사라 자매였는데요. 창과 잉은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곧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형제의 몸은 붙어 있었기에 데이트는 늘 더블 데이트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더블 데이트 정말 좋... 그리고 얼마 안가 형제는 자매에게 청혼까지 했고 그들은 곧 세계에 없던 합동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 생각을 그 당시 마을 사람들도 매우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신혼부부의 생활을 생각하면 알콩달콩 꽃가루가 날려야 할 텐데 그 모든 걸 공유해야 하니 말이죠. 두 쌍의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특수 제작한 큰 침대를 만들고 밤이 되면 4명이 모두 사이좋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려 21명을, 그러니까 부부 각각 11명과 10명씩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정상으로 태어나 행복한 대가족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사라와 아들 자매가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다른 집에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방식은 이러했죠. 아들과 사라는 각각 마음에 드는 부지에 새 집을 지었고 창과 잉은 3일마다 집을 바꿔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은 창의 부인 집에서 이후 3일은 잉의 부인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죠. 이후 부부들은 더 많은 땅을 사고 노예를 부리며 재산을 쌓았지만 점점 자식들은 커가고 또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형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창과 잉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는 서커스 현장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설의 인물을 다시 제외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위대한 쇼맨으로 알려진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었는데요. 바넘은 특유의 쇼맨십으로 창과 잉을 다시 스타덤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고 유럽에서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 형제는 59살이었는데 이때부터 창과 잉의 몸에 안타까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창은 잉에 비해 술을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잉은 도박을 좋아해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창에게는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해 오른쪽에 마비 증상이 생겨 움직임이 불편해졌고 잉은 그런 창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싸움이 심했을 때는 창이 잉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형제는 자신들의 주치의에게 찾아가 당장 분리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치의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거절했고 대신 둘 중 누군가가 죽으면 수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1874년 스펙타클했던 형제의 이야기에 끝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마비 증세로 걷는 것도 불편했던 창이 마차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창은 심각한 기관지염을 앓다가 1874년 1월 17일 잉이 잠들어 있던 순간에 먼저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잉은 잠에서 깨어난 뒤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모든 순간을 함께한 창이 눈을 뜨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가겠구나 라고 말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가족들은 분리수술을 위해 황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잉마저 3시간 뒤 창희 곁으로 가고 말았는데요. 남겨진 가족들은 과연 창과 잉이 분리수술이 가능했는지 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요청했는데 창은 뇌졸중이 사인으로 추정되었고 잉은 창이 죽은 뒤 시체에서 생긴 독성 물질들이 연결된 간을 통해 옮겨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강뼈와 간이 붙어 있을 뿐 서로의 피를 공유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부검을 끝낸 필라델피아의 병원은 형제의 모습을 본떠 석고 흉상을 만들고 연구를 위해 간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뮤트 박물관에 가면 흉상과 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남겨진 부인들은 각각 93세와 70세에 사망했는데 이들이 남긴 후손들은 지금까지 무려 약 1,500명으로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 지역에서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11일 창과 잉의 생일날이 되면 이들만의 특별한 가족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몸이 붙어 있어 불편한 점이 더 많았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